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과거가 축적되어서 오늘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또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도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데 요사이 징기스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지구 생태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13세기, 14세기 이 무렵에 지구 온난화가 일시 정지된 적이 있답니다. 왜냐? 이 대기권에 있는 탄소가 7억 톤이나 감소가 됐대요. 이 7억 톤의 탄소는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은 요사이 석유를 막 사용해가지고 연간 배출하는 탄소 양과 맞먹으니까 어마어마한 탄소가 대기권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징기스칸이 워낙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하고 또 저항하기만 하면은 그 도시를 파괴하고 또 고려 때 그렇게 했듯이 강화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강화도 주변에 농지를 다 불질러 버리고 하는 바람에 황폐된 데가 많았다는 겁니다. 황폐되는 지역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이 몽골 기마 군단의 말발굽에 짓밟혀가지고 그러니까 황무지가 많이 생겼는데 이게 거기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황무지가 오래 가면 숲으로 변합니다. 숲으로 변하니까 숲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7억 톤이나 줄여주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이 뭐냐면 녹색 침공이었다. 그렇죠.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녹색 침공인데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징기스칸의 몽골 기마군단, 징기스칸 후예들까지 다 포함했었는데 약 150년 동안 세계의 약 20%, 세계 지구 표면적의 한 20%를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이 전성기 때, 그게 대충 한 14세기 130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직접 지배한 면적이 얼마냐? 300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무후무한 크기의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3000만 평방킬로미터면은 어느 정도냐? 미국의 3배입니다. 미국의 3배. 그리고 그때 지배했던 인구는 수억이 됐겠죠? 수억이 됐는데, 대충 일본은 빼고 극동에서는 한국, 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지배를 했습니까? 저기 중동입니다. 중동.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 러시아, 남쪽으로는 월남 자바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물론 통일된 제국이 아니라 징기스칸의 아들, 손자 이렇게 친족들이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 하면은 이 몽골 인종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징기스칸 하면은 몽골족의 위세를 떨쳐가지고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을 가지고 주로 말과 활을 결합시켜서 저 로보캅처럼 생긴 유럽의 기마군단을 싹 쓸어버리고 저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에 있는 두브로브니크까지 가서 또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독일까지 갔던 이런 기마군단의 위세, 같은 몽골족이다 이거죠. 같은 몽골족이다. 그래서 징기스칸을 좋아하는데 유럽에서는 징기스칸은 공포의 대상이죠. 지금까지도 공포의 대상인데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몽골 기마군단이
이 150년 동안, 150년이면 주로 13세기, 14세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그 고려까지도 포함됐죠. 고려를 한 6번, 7번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침공을 받아서 제일 오래 이 몽골 기마군단을 상대로 해서 제일 오랫동안 항전한 게 고려입니다. 그때 무신 정권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항전하고도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고스란히 왕조를 남겨놓고 조국만 바치면은 봐준 것도 고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몽골 사람과 고려 사람들의 인종적 어떤 친근 플러스 고려가 얼마나 끈질기게 항전을 하니까 몽골 사람들도 고려를 존중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죽였느냐가 이 통계상 여러 설이 있어요. 몽골의 세계 정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몽골은 어떤 성을 포기를 하면은 통지를 합니다. 항복하라. 다 살려준다. 저항하면 다 죽인다. 실제로 몽골군에 저항을 했다가 함락이 되면은 몽골 군대는 들어가서 거의 다 죽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기술자, 그리고 여자 일부를 남겨둡니다. 기술자 중에서는 의사는 꼭 살렸습니다. 그리고 파괴합니다. 도시를 파괴해요. 예, 근데 1258년 이슬람 문명의 바로 센터에 있었던 바그다드, 아바시드 왕조가 다스리던 1258년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인구가 아마 수십만 됐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바그다드를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이슬람 문명권이 일대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이 바그다드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불태우고 이 티그리스 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티그리스 강이 새까맣게 색깔이 변했답니다. 즉, 그 붓으로 쓴 책이, 그 소중한 책이 물에 적셔져서 강물이 새까맣게 변했다고 하는데 그 책이 남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얼마나 죽였을까 하는데 여러 설이 있는데 대충 모이는 게 3천만에서 4천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봅니다.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죽었다. 3천만에서 4천만. 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당시에 중국은 금나라, 송나라 아시죠? 금나라가 몽골한테 정복이 되고 이 금나라를 피해서 양자강 남쪽으로 갔던 남송은 나중에 점령이 됩니다만은 주로 금나라, 송나라가 이렇게 점령이 되는데 이 몽골 침략 이전에는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몽골 침략 이후에 남송까지 점령한 다음에 이 국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6천만 명만 등록이 돼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가 다 몽골 군에게 죽은 건 아니겠죠.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이게 호적조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침공을 받았을 때 인구가 750만인데 한번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인구가 700만으로 줄어서 50만 명. 50만 명의 인구가 날아가 버렸다. 또 이 헝가리 마자르라고 그러죠. 헝가리에 가서 헝가리를 하면은 헝가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은 마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자르. 이 사람들은 또 몽골과 비슷한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몽골이 침공을 했습니다. 1240년에서 41년에 걸쳐서 그때 헝가리가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헝가리 군대가 몽골 군대에 저항을 하다가 아주 몰살을 당했습니다. 헝가리는 당시 인구가 200만이었는데 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죽었다. 이 헝가리 왕이 지금의 크로아티아까지 도망을 가니까 그 쫓아가가지고 이 몽골 군대는 항상 사령관, 즉 왕이나 최고 권력자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지금 두브로브니크라든지 스플리트 같은 그 크로아티아의 해변 아주 근사한 도시를 파괴해 가면서 쫓아다니 그 헝가리 왕을 추적을 하다가 국내 사정 때문에 회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회군하지 않았으면은 몽골 군대는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쳐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란이죠, 이란. 이 이란은 징기스칸이 직접 서정을 하는 거죠. 서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징기스칸의 서정, 13세기 초입니다. 서정의 그 발달을 제공한 게 이란인데, 당시에는 호라즘 왕국으로 불렸는데, 지금 징기스칸이 보낸 사신을 죽여버렸어요. 징기스칸이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가 보낸 사신을 죽이면 반드시 전쟁하고 보복합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쳐들어왔어요. 이란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란 인구가 페르시아 인구가 75만 명? 얼마 안 되네. 75만 명이 나중에 20만으로 줄었다는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또 있죠. 고려죠, 고려. 고려의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한 반토막 났을 겁니다. 6분, 저 경주까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경주에 와서 황룡사 구청탑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 군대는 일종의 생물학 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전염병에 걸린 시신이 있으면은 그 전염병에 걸린 시신을 그냥 성 안쪽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항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럽을 휩쓴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게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의 발단이 이 몽골 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몽골 군대와 그 흑해 근방에 있던 어떤 성과 공방전을 하는데 흑사병에 걸린 시신을 몽골 군대가 성 안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제노바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병이 옮겨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하여튼 이런 괴상한 생물학전까지 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의미 없이 죽이지는 않았다. 몽골 사람들은 전쟁은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를 할 때는 너그럽게 해가지고 우선 종교차별을 하지 않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조공. 고려도 조공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왕조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치는 조공 중에서는 여자, 어린아이, 뭐 이런 사람 조공이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몽골 인구가 얼마냐? 본토의 몽골 인구는 아마 수십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순수하게 몽골 군인은 한 1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10만 명의 몽골 군인들. 그런데 이 몽골 군대는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현지 사람들을 부하로 씁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다국적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럴 때마다 군대 규모가 커지는데 항상 몽골 이 장교들은 몽골, 믿을 수 있는 몽골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로 다수를 다스리는데 몽골 사람들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born to rule이라고 그러죠.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몽골 사람들이고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지배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배민족의 특징은 우선 상무정신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쟁은 가혹하게, 잔혹하게, 그리고 통치는 너그럽게, 그리고 실용주의입니다. 그리고 법치가 있습니다. 법치. 몽골과 바이킹의 공통점인데, 몽골도 징기스칸이 집권하면서 처음으로 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헌법에 해당하는 게
야사란 헌법인데 그 뭐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법치가 무너지니까 몽골은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은 달랐습니다. 바이킹은 어떤 데를 점령을 하면 반드시 법치를 세우는데 그 법치를 항상 유지해 갔습니다. 바이킹이 점령했던 나라는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요게 4대 바이킹 국가죠. 그리고 핀란드는 바이킹의 지배를 많이 받았고, 영국은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 사람들은 지금 노르만디에 정착해서 살다가 보니까 프랑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066년에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의 지배족이 되는 거죠. 지배층이 되는 거죠.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제1 노르만 정복왕 윌리엄의 32대 후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또 통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BBC 어스라는 걸 보면은 여행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여행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몇 달 전에 그걸 나레이션을 한 사람이 여자 배우인데 유명한 영국의 여자 배우인데 몽골 탐사를 하면서 몽골 연구를 하는 서양 학자와 인터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군인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한 사람당 3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당 300명을 죽였다. 몽골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군인이 되면은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 1인당 300명씩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만 명을 300배를 곱하면 3천만이 죽였다. 3천만 명. 그래서 지금 징기스칸 군대가 죽인 사람이 3천만 명이라는 숫자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몽골 제국이 최대로 컸을 때의 지배 영역을 보면 오늘날 중국이죠. 중국, 고려,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그 큰 러시아, 키예프 있던 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의 상당 부분. 상당히 가십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그래서 징기스칸에 의해서 유라시아의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역마 제도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면서 비로소 세계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세계사. 그때는 그전에는 로마는 로마, 진시황의 진나라는 진나라 이렇게 각각의 단위로서 발전을 했지 서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징기스칸 13세기의 이 대정복에 의해서 동서양이 서로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트랜스미션 역할을 했어요. 트랜스미션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여행도 가능하고 마르코폴로 같은 베니스 사람이 저 북경까지 가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쓴 게 동방견문록이고 그 동방견문록에 심취했던 콜럼버스가 동방견문록하고 성경을 갖고 1492년에 세척의 배에 싣고 동방견문록에 나와 있는 황금의 나라 인도를 발견하러 간다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항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사는 징기스칸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끼친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죠. 무자비한 살육 그리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교역이 활성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지식이 많이 확산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대항해 시대입니다. 즉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이 대항해 시대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배 잘 타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과학 기술을 실어가지고, 즉, 무기를 실어가지고, 이제는 징기스칸에 대한 일대 보복이 시작됩니다. 징기스칸의 세계 지배는 말이었습니다.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배였습니다. 배. 세계사는 말 잘 타는 사람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배 잘 타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죠. 항상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골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렇게 아닙니다. 몽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계속됩니다. 예컨대 예를 하나 들으면은 1700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시 세계에 4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1700년에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인도에 무갈 제국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또는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죠. 이 4대 제국 중에서 영국은 앵글로색슨 쪽이니까 바이킹의 후예들이 지배하던, 나머지 이 세 제국은 다 유목민족 출신들입니다. 유목민족. 오스만 터키는 투르크족, 돌굴 쪽이 만든 나라고, 그 다음에 인도의 무갈 제국은, 무갈이란 말이 뭐냐? 이란 말로 몽골이란 뜻입니다. 무갈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 징기스칸 후예를 자처하는 기마군단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남쪽으로 원정을 해가지고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뭐 청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몽골 인종과 아주 비슷한 여진족이 다스렸죠. 그러니까 1700년까지 세계를 다스린 사람들은 기마민족, 기마군단 출신이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골 반점을 갖고 있으니까 몽골 기마군단과 같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죠. 그 기질은 야성적이다. 야생마라고 그럴까요? 야생마. 하여튼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고 야생마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고려가 끝난 다음에 조선조가 시작되면서 유교 중에서도 가장 이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럴까요? 근본주의적인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이 활달한 한민족을 옥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과부 개가 금지, 태종 때 과부는 개가를 하지 못한다, 이런 비인도적인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활달한 한국인을 주자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지금 북한처럼 이데올로기로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서 한 5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보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북방민족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도 경제도 기술도 망가져서 결국 국력이 망가지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자유입니다. 한국인에게 자유를 선물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한국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의 그 활달한 기마민족의 야성적 본능을 한국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 안 가는 데가 없는, 저 남국에서 북극까지, 저 중동 열사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안 가는 데가 없는 민족 에너지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정치 제도와 한국인의 본능적 야성적 기질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게 좌익 공산주의 이겁니다. 이거는 조선조식으로 문 탁 닫고 딱 북한입니다. 북한이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북한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몽골적 야생마적 기질과는 정반대죠. 대한민국식으로 살아야죠. 세계를 무대로 뻗어가는, 이거는
우리 민족의 DNA인 기마민족, 유목민족, 북방민족, 저 초원을 달리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도와 만나가지고 이런 거대한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조국 이 사람들은 조선조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입니다. 북한식 뭐에 빠져가지고 한국인의 이 거대한 에너지를 덮으려면 되겠습니까? 한국인의 이 에너지가 조선조에 용수철이 눌리듯이 한 600년처럼 눌렸다가 지난 70년 동안 누르던 힘이 빠지니까 대폭발, 용수철이 눌렸다가 놓아버리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한국인의 에너지는 튀어오르는 과정이고 통일이 되면 한 번 더 튈 겁니다. 감사합니다.